하려고 했었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착하잖아요. 아들을 지키고 좋거든요. 갑자기 오늘 연락을 받아가지고 놀랬죠. 다른 사람 경황이 없죠. 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주행 교통 참사. 이걸로 인해서 9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된 겁니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지금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연들이 매일같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을 지금 눈물 짓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은행에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특히요. 네 분이 그날 막내 직원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 끝난 뒤에 식당에서 나와서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건너기에서. 그때 차가 덮쳐서 참변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 1일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동료들을 위해 주문한 승진떡. 그러니까 승진됐으니까 떡이 배달되는데 이게 어제 또 도착을 했답니다. 그 당사자는 고인이 되셨는데 이런 일이 또 하나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뭐 상도 받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참변이 있었는데 유족들 얘기가 그래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김성수 변호사. 특히 저 승진 축하 떡이요. 많은 분들이 말을 못 하시더군요. 이 소식에 대해서.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9분의 떠나신 분들 중에 이 4분이 같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시고 예. 지금 이 4분 중에 막내이신 분이 승진을 한 당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승진을 기념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막내분이 승진을 했으니까 이 떡을 돌린다고 이 떡을 주문을 했는데 회사에 이제 오늘 도착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부서 분들께서 또 한 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또 이 막내분 같은 경우에 이 유튜브 채널에 자산 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유망한 금융맨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분들 소위 접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또 느끼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게 아니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게 남일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근처 직장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지나가 봤을 길이거든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오른쪽만 보면 되는 길이라서 사실 왼쪽에서 차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길이다 보니까 갑자기 당한 사고에 좀 너무 안타깝고 매우 참담했고 야근을 마치고 한 30분 내외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저곳을 지나쳤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김성수 변호사. 우선 이 사고 장면을 못 겪은 분들은 트라우마가 뭐 엄청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 이런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인도까지 차가 침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목격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뉴스를 접한 분들도 이 차량이 언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회사를 다녀오면서도 이 차를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도대체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 아직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지점들도 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운전자의 얘기가 연일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이 사고 직후에 알려지기로는 이 운전자는요, 이건 급발진이다. 100% 급발진이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조금 있다 알려지는데 사고가 난 지 한 15분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당일날, 사고 당일날 밤 9시 45분쯤이라 그러네요. 이 운전자가 지금 버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속 동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지금 입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좀 들려온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블랙박스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과연 무엇이 담겼는가? 오늘 이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뭐 음성과 어떤 영상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약간 무슨 하는 정도의 음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나와서 사고 후 멈출 때까지 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추돌 직전에 당황한 듯이 하는 정도. 그리고 동승자의 비명 정도만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닌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급발진 여부, 그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있어요.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죄가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있고 거기 뭐가 담겼는지 그걸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얘기 나누기 위해 좀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네. 자, 우선 보통 급발진이라고 이제 운전자가 강하게 주장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재판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차량의 블랙박스 속에는 대개 어떤 게 좀 담겨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급발진이 짧게 5, 6초 이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담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8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랙박스가 장착된 게 대한민국 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발진 관련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길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녹음이 많이 돼요. 뭐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뒤에 탑승기가 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증거를 쓸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본인의 방어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이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무 소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잡고 방향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행위를 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는 보통 녹음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게 제가 급발진 연구에도 맡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 안 된 게.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 급발진 저희 연구에서도 또 판단을 급발진 의심 사고라 하더라도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왜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 하나, 또 EDR은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고 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년 동안 100% 패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짧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게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급발진 기간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한 1분까지 가고 이게 다양하다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일어나서 다행히 끝나는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영상 블랙박스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방 후방뿐이 없어서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많이 주문하는 게 업체들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해라. 페달이요? 예. 국내에서는 법적인 것도 제조물 책임법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이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 미국하고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부자문 들어가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공정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페달, 발을 찍는 부분들은 영상이 시간대별로 나오면 위변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있는 그 지점에 카메라가 맞습니다. 장착된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껴주게 되면은 내가 100%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소리가 녹음돼도 참점할 망정 이거 자체가 이 재판 자체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짧게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자동 운전자의 어떤
이 운전 실수라든지 예. 그런 부분 또 EDR 자료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100%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그래서 199 오프 이렇게 저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100이라는 것이 트로틀 밸브 100% 열렸다. 99라는 게 가속 페달 최대한 밟았다. 예. 또 오프라는 거는 브레이크 안 밟았다. 199 오프가 항상 똑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끝에 부분에 차가 자기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그걸 보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아. 물체를 부닥쳐서 급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급발진 차가 물체에 부닥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걸 배제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좀 그런 사례가 많지 없기 때문에 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나 그랬는데 지금 뭐 급발진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이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긴 블랙박스 과연 무엇이 담겼는지 이런 게 좀 영상이 좀 있거든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자기야? 아니 왜 안 되나 자기야? 저 볼게 안 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자, 김필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요 사례는 굉장히 기네요. 뭔가 음성도 많이 남겼고 그 장면도 많은데 이번 사례와 지금 소개된 요 사례와 지금 사례가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브레이크도 안 되네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차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어떤 거는 외부에서 CCTV나 목격자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를 많이 봤다든지 또는 비상등을 킨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회피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의심을 살 만한 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게 확보도 어렵고요. 또 목소리도 녹음이 안 돼 있고 어떤 변속 조작에 대한 소음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불리한 부분들이 5, 6천 회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도를 통해서만 블랙박스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담겨 있다는데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보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번에 이제 사고를 낸 이 운전자가 이제 동료에게 전화를 했다. 사고 직후에 그 얘기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김성수 변호사.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도 하시더군요. 급발진이었다라고 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부분.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뭐 상황에서 전화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좀.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려지지 않아서 뭐 어떤 의미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내가 나중에 기소될 거를 예상을 해서 뭐 블랙박스에 그런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게 굉장히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본인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너무 차가 이상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맞습니다. 한 걸 수도 지금 있고. 그 통화한 상대방이 이 버스 회사 팀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차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보도 상황은 어떠한 맥락으로 이런 뭐 통화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했고요. 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내놓은 설명들이 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경찰이 브리핑은 짧게 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게 있는데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개 이제 턱이 있죠. 약간 이제 안전턱인데 턱이 있는 출입구 쪽부터 속도를 빨리 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 그리고 운전자, 동승하는 운전자의 아내죠. 브레이크
안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하나 더 보죠. 이런 내용도 좀 소개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 발생한 이 정차 지점,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된 걸로 보인 상태에서 이게 뭘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멈추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차 지점에서 처음에는 경찰이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 스키드 마크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이게 타이어 자국이잖아요. 거래나 이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걸 얘기해놓고 나서 이후에 이게 스키드 마크가 아니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류물 흔적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류물이라면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부동액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 김필수 교수님. 네. 스키드 마크에서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을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는 겁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를 보면은 운전자가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 마지막 순간이죠. 예. 근데 쓸 때 이미 차가 앞에 부서져 있기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샜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타이어가 스면은요. 예.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어에 눌려서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하면서 타이어가 밀려서 남은 스키드 마크하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마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브리핑에서는 처음에 왜 스키드 마크라고 이렇게 자신 글쎄 있게 말이에요. 얘기를 했을까요? 저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50분 후에 브리핑을 하고 정정을 했다는 정정을 부분을. 한다고 근데 입장을 이제 냈어요. 사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의 동선부터 흐름이라든지 또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가 정차 상태에서 뭐 급발진 돼서 차가 튕겨나갈 때도 스키드 마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타이어 흔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는 될 수 있을망정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뭐 영향 끼치는 건 아닌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인지 예. 또 운전자 실수인지 또 고령 운전자의 전형적인 문제인지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 가지를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위치나 형태 항상 다니는 길이고 걸어서 이번 주도 거기 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선 호텔에서 나올 때 예. 야간에 9시 반에 앞에 편도가 4차선이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나 안전 인프라에 대한 자문 또 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숙지하고 잘 알면서도 조선호텔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직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들한테 혼동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초행길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또 야간에 혹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왕복 차로라 생각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또 교통 신호등에 대한 것들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내놓은 설명 중에 호텔 주차장 그 네. 턱서부터 가속이 된 걸로 지금 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영상들 보면 그 중간에 역주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호텔 출발점부터 속도가 붙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80m 정도 되는데 이 최종적으로 보면 100km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100km 정도 나오려면은 그 나오자마자 최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예. 한 가지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68세 하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고령자의 첫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 비율이 높지 않고 보통 75세 넘으면서 급증을 합니다. 고령자 사고는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 운수업에 종사해서 베테랑 운전자인데 그렇다고 알려져 과연 있죠. 주변에 차가 많고 사람들이 괜히 많은 지역에서 나올 때 가속 페달을 99% 풀로 밟았다. 이거는 정신병자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급가속을 한다. 그게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오. 내리막길하면서 직진하게 되면 역주행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도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운전자 실수보다도 혹시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다른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또 9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신호등에 대한 초행길이어서 잘못 보고 교행 차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나와서 브리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는 다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조사 결과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자는 지금 입원 상태예요.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조사를 뭐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김필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자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례 중에요.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정차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급발진도 많고요. 예. 또는 운행 도중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체하고 부닥쳐서 급발진 생기는 사례도 있고 예. 또 지금까지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가서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브레이크 정상입니다. 그리고 EDR에 나오면 199% 나옵니다. 운전자 실수네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내는 게 국내 40년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차가 급발진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슈,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예. 게 미친 거예요. 근데 여기 통해서 기록된 게 EDR이거든요. 예. 그럼 EDR에 대한 불신도 가져야 되는데 이 강릉 급발진 사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재현 실험을 얼마 전에 했는데 재현 실험의 목적이 급발진 EDR 자료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EDR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번 사건의 원인, 지금 뭐 조사 중이니까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그런데요, 이게 또 SNS상, 온라인상에서는요,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랄까요, 그 운전자가 약간의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 막, 이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당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와 아니면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일 경우와 처벌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죄명이 검토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발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급발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서 사람을 사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면 업무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이건 높고, 뭐 당연히 좀 예, 같고요. 그리고 아니라면은 만약 정말 급발진이 아니었고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보다도 그 이상의 그건 좀 다른 죄가 차원의 성립이 될 문제가 수가 되는 있겠죠. 거고. 예. 예. 그런데 만약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급발진의 경우에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과실 인정이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가속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결과를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그러면 그 있거든요. 결과라는 건 인명피해라든가 차량을 예를 들어 뭐 벽이라든가 그렇죠. 건물에 가서 멈출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라도 과실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과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그때는 죄가 성립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례 중에 2008년경에 예. 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그 근거가 굉음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턱을 넘어가면서 브레이크 등이랑 후진 등이 켜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다 확인이 보니까 됐군요. 예, 그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변속기가 깨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차량의 통제가 어려웠던 급발진 상황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격자가 굉장히 많고 또 예.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블랙박스 그 내부 블랙박스에서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 지금 그 추가적인 굉장히 많은 객관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아직 사실 여부 뭔가 진짜 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이 고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 이런 교통사고 인명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양형 기준을 보면 예. 결국에 이 기본이 8개월에서 2년이고 예. 그리고 가중되는 경우에 1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이게 이 형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고 과실범은 특수한 경우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무래도 좀 기준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처럼 이제 굉장히 자동차가 많은 시대가 되었고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다 과실치사나 뭐 과실치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 처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현재는 5년 이하의 금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참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김필수 교수님께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꼭 챙겨서 봐야 된다.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출발 지점에 있어서 교통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호텔 앞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자체가 야간에 특히 운전자한테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도로 그 넓은 도로를 편도로 오게끔 만든 도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텔에서 나올 때 직선이기 때문에 앞에 교행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회전 위에는 방법이 거기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원인에 대한 하나의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요새 뭐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서 고령자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 또 물론 이제 급발진이기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경찰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또 영상 블랙박스나 또 EDR 자료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것은 시간이 길었으면 모르는데 너무 짧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것이 더더욱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것도 좀 약간 뭐랄까요.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좀 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분들을 빨리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고 치료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병원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 지점이 시청역 인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강북 삼성병원. 그리고 다른 병원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조금 떨어진 병원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1명, 그다음에 4km 정도 넘게 떨어져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2명, 서울대병원 등등등. 근데 강북 삼성병원이 가장 가까운데 여기는 안 갔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 좀 멀리 간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갖고 얘기들 하시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 사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소방당국 설명은 강북 삼성병원에는 외상 환자, 특히 외상성 심정지 환자 의료진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중증 외상의 센터가 있는 곳, 외상센터가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아쉬운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다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이제 조금 가셨으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뒤늦게 약간의 어떤 한탄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가까웠던 병원은 이제 1.6km 거리에 있던 이 강북 삼성병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부분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뭐 이 부분도 나중에도 또 어떤 뭐 논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지금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 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나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정유라 씨가 우리 엄마라고 얘기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전의 최순실 씨 아닙니까? 우리 엄마 살려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화면을 볼까요?
자,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얼굴도 못 알아보더라. 최근에 그랬다는 겁니다. 면회도 자주 오던 분이었는데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8.15까지는 어머니 챙겨드리고 싶다. 8.15에 석방도 있어서 이런 글도 안 쓰길 바란다. 가석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3월에도 약간 더 비슷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정유라 씨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편지 내용부터 이번에 형 집행정지도 안 당하게 되면 허리가 다리 쪽으로 내려와 저림 증세가 심하고 진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제발 저희 엄마 사면 좀 받을 수 있게 제발 터널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사연 받기 전까지 병원이라도 좀 넉넉하게 다니실 수 있게 일단 좀 도와주세요. 자, 김성수 변호사. 일단 뭐 저런 호소를 3월에 했고 또 최근에는 본인 어머니가 약간 저 설명을 아무리 봐도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석방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감되신 분이 만약에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상황이?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중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뭐 수감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수감자에 대한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한 군데밖에 없다. 법무병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병원 시설로 이렇게 뭐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명확하게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수원 씨 지금 과거에 징역 18년 그리고 뭐 벌금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이 형은 18년형이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뭐 직권 남용 등등으로 징역 18년 그리고 벌금에다 추징금까지 있었어요. 지금 청주 여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2016년 말에 구속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징역 18년이 확정이 돼서 형이 끝나게 되면 2037년이 되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요. 김성수 변호사. 치매 판정이 나온다면 이게 가석방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석방이 이제 형법 7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을 보내는 것이 행정이 이제 개정의 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 가석방이 되는 것이지 건강의 사유가 사실 가석방의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가석방 부분을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특별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 예, 8.15를 지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언급하는 건 단순히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 얘기를 맞습니다. 특사를 얘기한 것 같다. 8.15 특사가 아무래도 조금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도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들을 선정을 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강만을 이유로 해서 사면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이런 글과 함께 이 정유라 씨가 약간 이 모금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후원 도와달라는 뜻이죠.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병원 보내려면 결국 끝은 앵벌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을 저렇게 했나 본데요. 계좌번호 공개하면서 후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간 본인이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서 이거는 뭘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김병조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막말 프레이드가 여러 의원들로 번지더니 오늘 급기야 김병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정청래 바이러스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동맹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쓴 것을 빌미 삼아 오늘 파행시킨 국민의힘께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해야 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열렸죠. 대정부 질문 있었습니다. 첫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중에 지금 보셨죠?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나간 이 표현이 나오면서 발칵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라. 이게 뭐 사과할 일입니까? 못할 말 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이게 연장선처럼 나왔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감 표명도 했네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무리를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금도를 넘은 것입니다. 날마다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는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나간 북조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란이 있었고요.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 표명을 한 셈이 됐네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여당 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그건 망언을 국회에서 했는데 이걸 본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나와서 유감 표명하는 걸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요. 민주당에서 이런 그 부적절한 발언들 강성 발언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련의 현상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 발언이 있었고 박지원 의원이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그런 얘기했고 또 박찬대 그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진행됩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어제 나온 게 이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 발언이에요. 이 네 분이 지금 선수가 합해서 14선입니다. 강성 당원들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우리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물론 전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고 의견이 다르니까 쓴소리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쓸 거는 뭐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말을 했을 때는 좀 실언이 그냥 본인의 감정이 격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상 또 육군 대장 출신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사과하라고 막 하는데 또 그 본회의장에서 하가기가 조금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걷어들이기는 뭐했다는 걷어들이기가 겁니까? 또 본회의장에서 그런 사례가 별로 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신 나간이라고 상대당 국민의 대표들에게 했던 것은 조금 미숙했지만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명백하게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우리 한국이 동맹입니까? 이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명백히 아니잖아요. 동맹이면 전쟁 나잖아요? 그럼 자동 개입이에요. 우리가 그럴 사이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가 일본과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들, 독도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라임 사태까지 해가지고 감정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오기를 표현한 것은 조금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들으셨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북한 보고 정신 나간 김정은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가 정신 나갔다고 합니까? 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는데 더 거칠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요. 아무튼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있어서 일단 뭐 유감 표명으로 어느 정도 수습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큰 게 하나 남아있네요, 지금요. 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나왔던 박창대 원내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뭔가 탄핵 얘기를 꺼냅니다. 탄핵.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청원 동의 100만 명 돌파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 자명합니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국민의 탄핵 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며칠째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에 보면은 국민청원 이 게시판이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원하는 청원을 할 수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있어요. 이걸 누가 어떤 분이 글을 처음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탄핵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당 회의에서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꺼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뭔가 반발이 나오죠. 여당 인사의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탄핵에 중독이 되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대선에서 실패한 그런 지금 현 처지를 탄핵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라도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뭐 완전히 관점이 다른데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뭔가 더 움직임이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사위 관계자니까 이 사안, 이 청원권을 이제 법사위가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의사국과 청문회 개최 조율 중인 상황이다.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자 대통령실, 이거는 뭐 어제 나온 건데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 이거 가능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가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뭐 의석수로 따지면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2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 탄핵 청원 100만 명 요거를 할 때 우리는 이 기억을 좀 되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 2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이었죠. 청와대 청원 동의자 수가 27일 정오 100만 명을 넘겼다라는 기사가 딱 나옵니다. 그때도 100만 명 넘었네. 100만 명을 넘겼죠. 이때는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이 탄핵 청원이 벌써 두 번째 청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기사에 보면은 첫 번째 청원 20만 명 넘겼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약간 너무 이렇게 조직화된 소수들이 막 몰려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정치로 좀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지전 같은 거죠. 제가 이제 98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H.O.T. 잭스키스 팬들끼리 막 뭔가 고지전하면서 투표하면서 막 그러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100만 명 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것에 막 이렇게 휘둘려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이제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또 수권 정당을 바라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100만 명 나왔다고 이렇게 신나고 환호해봐야 조금 있으면 또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지었는데 또 100만 명 이상 나오면 그땐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020년, 2024년 4년마다 이렇게 반복될 일들을 굳이 우리가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좀 이런 면에서
좀 스테이블하게 하고 물론 또 정부도 정부대로 좀 이렇게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각오를 가지면서 잘 정치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게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오죽하면 100만 명의 국민이 13일 만에 국민청원을 할 정도라면 전 적어도 용산 대통령실은 충분히 이 분노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가 100만이다. 과거에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 3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 192대 108이라는 처참한 참패를 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직 사실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의 조작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최혜병 사건 핵심적인 내용이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야당에서 발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이렇게 국민적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방향도 바꾸지 않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만 평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의 카드가 탄핵밖에 없어요, 실제로는요. 아니, 입법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서 그걸 또 꼬죠. 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명백하게 사과하시고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또 여지가 나오고 토론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일방 독주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탄핵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야당을 겁박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두 분 말씀 들어보세요. 참 묘한 게 국회에서 가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독주한다고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진행 중인데 아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최혜병 특검법 이거 본회의 상정이 됐거든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보죠. 보시면 최혜병 특검 이제 국회가 사안 마무리 지어야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그래서 본회의가 상정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상정됐으니까 표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 또는 반발이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동의 못합니다. 필리버스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첫 주자 유상범 의원.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모습이에요. 지금요. 지금 화면 이런데 지금 현재 국회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아, 유상범 전 의원 지금 필리버스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저게 보통 하면 몇 시간씩 가지고 어떤 분은 거의 밤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필리버스터를 뭐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날짜가 바뀌면 그 다음날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뭐 다수당의 표결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모습이 필리버스터 시작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또 다음 이 필리버스터 대상자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또 읽을 거로 어떤 분들은 책을 한 권 두 권 갖고 와서 그대로 읽으신 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송영훈 의원과 김종욱 전 행정관께 짧게 좀 질문 좀 들어볼 건데 먼저 송영훈 의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더라도 이게 내일이면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표결 지금 또 멈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이거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통과가 되면 정부로 가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국회로 오면 재표결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국민의힘 재표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21대 국회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한변협의 4명 추천 조항조차 빼버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께서 3일 이내에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두 특검 후보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의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당내에서도 과거에 22대 국회에 가면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들,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그 정도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오선 중진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그 정도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이제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서 재투표에서 부결시키는 것에는 부담이 덜해요. 이탈표가 나오기 어렵다. 그 그렇습니다. 설명이시네요. 그냥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지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결시킨다.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특검의 추천권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종욱 행정관, 이게 뭐 절차 남았어요. 물론 이게 필리버스터 끝나고 표결 붙고 정부 갔다가 뭐 거부권 있어 다시 와야 되는데 재표결로 갈 거로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근데 만약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탈표는 시작됐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방식,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제3자가 추천을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걸 동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왜 그 야당이 추천하겠냐면 1월 7월 19일이 최혜병 사건 1주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걸 통과시키려면 대한변협에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고 계신 17분의 의원들께서 법안을 좀 제출을 하세요. 그 법안을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김포가 벚꽃 피면은 서울에 편입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얘기를 할 때는 명징한 앞으로 자기의 행보에 대한 책임감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국민의 어떤 민심, 여론에 따르는 분들이 언젠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혜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실시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정국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뭐 본회의 상정됐으니까요.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벌써 이제 표싸움, 수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오늘 국회 상황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정치권에서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거는 뭐 뭐니 해도 국민의힘 당권 경쟁들, 당권 후보들 간의 치열한 모습 이거거든요. 뭐 연일 나오겠는데 이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원홍 공동정선일까? 원홍 누군지 아시겠죠? 원희룡 전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비슷한 입장과 의견을 요즘 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오늘요 원희룡 전 장관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자하고 약간 설전 언쟁을 벌이더군요. 뭔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우리 한동훈을 비토하는 이런 이 선배들 이거 풀지 않고는 설사 돼도 당 못 이끕니다. 꼭 해주십시오. 친구로서.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그 어디한이라는 그 인기의 어떤 그 겉으로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친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 표시. 그리고 어대한 이 표현.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전당대회 있을 때마다 특정 후보가 좀 유력하면 이렇게 표현 보는 건데 이게 언론이 만든 거다 강한 불만 표시를 했거든요. 우선 박성수 위원장. 어대한의 이 표현, 어대한 표현에 불만 표시를 했는데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를 뛰어보니까 여론조사가 과학이에요.
네, 여론조사가 진짜 저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총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결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조사도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부정하고 싶었는데 과학이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예. 고정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쪽은 항상 선거 때 보면 그 부정하고 싶은 쪽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도 부정하고 싶었으니까 그 마음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세고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하고 뭐 예. 200석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여론조사까지 너무 그렇게 뭐 부정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고 한 가지 이제 저기를 하는 게 있다면 당원의 비율이랑 이제 여론조사에서 표집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뭐 유의미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당원에 가입을 하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당원이 더 좁은 범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에 대한 친밀도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온 조사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이 당원들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당원의 숫자가 80만 명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는 크게 그 유의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부정할 만큼 마음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대한 표현이고 뭐 여론조사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론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2위 정도 기록이 나오고요. 약간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걸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요즘에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뭐 압박 공세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반격 또는 반박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론은 특검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만약에 그것대로 하게 되면 야당과 특검안을 놓고 결국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안이 아닌 것을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의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언제까지 방에 앉아서 금식만 하다가 이렇게 갈 거냐. 언제까지 금식만 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빨리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금식을 풀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민생을 챙길 그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데 계속 금식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른바 갑자기 금식 논쟁으로 가버렸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그랬죠. 이 최병 특검법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제안 이걸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니 지금 금식이 당론인데 그러니까 굶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메뉴 대안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자 장동혁 의원 지금 러닝메이트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서 금식만 할 겁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뭘 먹고 나가야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경쟁 정당의 지금 당권 경쟁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의 전략은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이제 당론이 금식이면 굶어 죽어야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어대안이라는 것이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르게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감이 되지 않고 반감이 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면 다 그런 얘기 차용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럴만 하기 때문에 누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매번 이기시던 분이 지난 인천 계양에서부터 자꾸 2등, 3등 전략만 쓰고 있으니까 원래 이분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1등 전략이 아닌 2등, 3등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격차가 조금 별로 안 나면 정책 대결 할 수 있고 세련되게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격차가 많이 나면 네거티브, 마타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를 말하다가
한동훈 주변에는 좌파들만 있다라고 색깔론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배신자 그리고 뭐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그리고 뭐 한동훈이 말하고 있는 그 최혜병 특검을 받으면은 뭐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혼동되는데 저게 원희룡 전 장관이 다 말씀하신 건가요? 친윤 세력, 지금? 친윤 세력이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윤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원희룡 장관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고 은근히 당원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삼자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희룡 장관 전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맞서서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좀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혼란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 한 전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압박을 가했던 분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뭔가 입장을 내는데 많은 경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떠올리는 글들이 많아요. 입장을 보면. 오늘도 있었는데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셨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번이나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그걸 다 거절했어요. 일단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젠가요? 어떤 인터뷰 내용으로 살짝 알려지고 있는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대구의 맹주 아니잖아요. 이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 만남 이게 당내 선거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지 얘기를 또 해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당대표의 조건 4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보면은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죠. 지방선거 치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 나가려고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 겹치게 조건을 달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원희룡 장관도 모두 겹칩니까? 예, 겹치는 4개 다 겹치는데요. 대통령과 동행도 겹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행 원희룡 장관 그거 하나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4개가 엔드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보시면서 되게 재밌는 게 원내대표 날라가죠. 예. 지선 치를 영향.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인 거라서. 근데 4번째가 대선위원 사태에서 원희룡 후보도 대권 주자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지금 그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2, 3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면 지선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2, 3, 4번 다 겹치는데요. 한 분은 4개, 한 분은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느낌인데.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설명을 듣고 그런데 아무튼 누가 봐도 저 4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걸로 일단 보이긴 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2번이나 만남 제안 거절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 목소리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어머. 그리고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청해보죠. 그러니까 꼭 필수는 아니다. 근데 약간 다시 제안해 보겠다 약간 취지 얘기했죠. 그리고 앞서서도 저게 지금 전화 끊는 모습 이게 4월이에요. 그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잖아요. 지금 이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윤상현 의원 지금 당권 도전하는 4명 중에 1명 후보잖아요. 홍준표 한동훈 만나줘야 한다. 만나서 충고 주는 게 당 원로로서의 좋은 모습입니다.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납니까? 이렇게 좀 조언을 했는데 송영훈 의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제안해도 또 거절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앞서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작년에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끊어버린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지나고 4월 11일,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부터 2달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격한 언어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해왔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안 만났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이건 사감이라고 봅니다. 사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감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찾아보면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28년 동안 했거든요. 자, 2달 반 동안 격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오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한동훈 후보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한동훈 후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격한 말을 2달 반 넘게 한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저 사람은 예의를 갖출 줄 안다. 깍듯하게 굽힌다. 이걸 보면은 국민들께서 누구한테 더 좋은 인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한테 험한 말 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만나는 순간 본인이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남을 청해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그 장면은 아마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승리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게 사감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감의 근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감의 근원은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28년간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다음 차례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적인 지지나 어떤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를 제치면은 자신이 여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질투심 내지는 사감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홍준표 시장의 2달 반 동안의 언행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훈 위원장 말씀하시는 요 사이에 좀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요새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좀 속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사고일까요? 지금 일단 한 명이 중상이고요. 2명이 경상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아,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중상이 1명이고요. 경상이 2명입니다. 속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대로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고가 참 많네요. 저런 교통사고인데 차량 관련 사고인데 또 벌어졌어요.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 이상에 대해서는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에다 갑자기 속보들어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정적 입장을 내고 뭐 공세를 하는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좌파 이런 거 아니다.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좌파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좌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과거에 보수 쪽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우파 내부의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좌파냐? 그거는 등식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김종욱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좌파로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캠프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분이. 한동훈 캠프에 계신 분이 왜 스스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좌파는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친북 좌파예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하는데 좌파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는 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거죠. 대통령한테 반대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따지면 좌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좌파는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권을 망하게 하고 당도 망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한다. 그럼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특정하는 건데 저는 좌표를 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보여준 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조 심판론 하나 갖고 계속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야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본인의 가치와 철학, 성향도 드러내지 않은 후보를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위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념 논쟁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우 안 좋은 전저죠.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국민에 뭘 할 것인가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런 논쟁이 붙는다는 건 미래가 좀 암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장? 네. 왜 보수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은 좌파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까? 글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두려운 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 세력에서의 어찌 보면 대권까지 이렇게 바라는 진영이나 아니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씌우는 프레임이 컨텐츠가 없다, 보여준 게 없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우리 당에서 또 반대 쪽에 좀 사람들은 좌파다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씌우는데 특히 뭐 총선 때 영입 인사를 두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이제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그 흐름을 딱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검사 생활 시절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보면 재벌 수사와 좀 이제 정치적 거물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 시장 경제 질서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법치를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뜻을 그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수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정치인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법무부 장관부터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그 정부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보면은 격차 해소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논란의 좀 이유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도 본인이 한 거는 또 다 아니거든요. 그때 이어져서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이러한 인재 영입들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당은 우리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과 우리 당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서로 만나면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우파니 뭐 꼴통 보수니 여기서는 좌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밖에 갈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지지율상으로 단연 앞서고 있어서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앞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어떤 압박과 공세에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섭섭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왜 두 후보 얘기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또 위로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맞잖아. 둘이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맞다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어제도 비전 발표회장에서 와갖고 다들 손잡고 막 그러자고 또 한 분이 막 그러시더니 결국 나가자마자 다시 싸운다. 아마 기사 봤을 겁니다. 싸움을 안 하면 기사를 안 쓴다고. 자꾸 두 사람이 싸움을 세게 하니까요. 두 사람만 대비해서 자꾸 기사가 나와서.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초지일관 내가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선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뭔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왜 두 사람만 이렇게 많이 조명받고 저는요?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글을 썼는데 이 두 사람, 한동훈, 원희룡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글을 쓰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 있는 그대로 전달할 후보는 저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요. 출마 자체가 채무인 후보다. 그럼 채권자는 윤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배신 프레임 늪에 빠져서 더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나 볼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네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평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상당 부분 공감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난 주말에 윤상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은 나경원 아니면 윤상현이다. 그 근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이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이 되면 당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또 대통령과의 어떤 제대로 된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 한쪽은 뭐 채무가 있다. 하나는 배신 정확한 빠졌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 입으로 좀 양강구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원래 선거라고 하면은 구도, 인물, 이슈 아닙니까? 근데 구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도는 잡히면 이게 쉽게 뒤집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양강구도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1강 2중 1약에서 양강 2강 2약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양강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나경원 의원은요. 스탠스가 항상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동의를 하는 게 가장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윤이면 반윤, 뭐 친윤이면 친윤에서 한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비윤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선명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친윤으로 딱 가져가잖아요. 반한으로 딱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오게 되는데 나경원 후보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언까지 살짝 곁들여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가졌는데 결선 대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안 갈등에 대해서 모두들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결국 그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너무 갈등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결선 투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결선 투표 가능성입니까? 일단 결선 투표 자체 가능성. 결선 투표 자체가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안 높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지난 3.8 전당대회를 잘 돌아보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10달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동조화가 가장 강력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예요. 그때 소위 친윤 후보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당원에서 52%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당원층의 결집이 더 이완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20% 여론조사가 더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2등 후보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언어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지금 뭐 금식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비유를 하면 우리가 쉽게 반박당합니다. 사실 그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마단조차도 해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 먹어요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대번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언제까지 금식만 할 거냐.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언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게 지금 어떤 다른 예도 있냐면 한동훈 후보를 보고 친분 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친분 관계로 장관을 임명하신 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친윤 후보의 스탠스에 서 있으면서 사실은 대통령께 누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는 추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치열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지금은 소속 정당이 달라요. 그런데도 여당의 당권 경쟁에 아무리 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얘기입니다. 워낙
뭐 지난달 말부터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서울대 법대 출신 우르르 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엔 누가 배신자니 아니면은 누가 충성을 어디 하느니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당이 바뀌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제발 그 국민의힘 관계자를 제가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귀당의 전당대회에 제 이름이 자꾸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한동훈 위원장 측근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모델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아니 이거 보면요.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당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훈수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조언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준석 왜 그럴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반장 선거 탈피해야 된다. 여당 대표 어려운 자리인데요. 뭐 비전이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만 나오는 걸까? 그 이유를 써주시라고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쓰신 분 들어주세요. 네 분. 네 분 들어줬는데요. 제가 한 분씩 다 볼 거예요. 일단 송영훈 의원은 미련. 송영훈 의원 좀 카메라로 잡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련이라고 쓰셨어요? 무슨 미련? 아니 정당이 다른데 미련이 남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제가 지지난달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여당이냐 야당이냐라는 팻말을 들 적에 제가 여당 워너비라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기 집이고 언젠가는 본가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그 집안 싸움에 계속 관심을 갖고 훈수를 두고 참견을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 옛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련인데 이럴 거라는 건데요. 그럼 맞은편에 계신 강성필 부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요?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준석 후보와 경쟁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미리 견제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훈수를 두는 거고 원래 또 이분이 정치 평론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정치 평론 본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있다? 못 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수 위원장은 미련이라 이게 뭐라 향수를 썼습니다. 가로 안에 향수라고 쓰셨네요. 왜냐하면 향수라고 쓰려고 하다가 미련을 썼는데 여기 또 같이 썼더라고요. 바꾸신 거네요. 그래서 살짝 바꿨는데 미련이었다 향수로. 그냥 이제 뭐 본인이 가장 성공했던 시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됐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머릿속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인생의 화양연화죠. 그래서 그 화양연화를 그리워하면서 그 박진영 씨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보면 뭡니까?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하면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하는 그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내 집이었어야 돼. 예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가는 걸 보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네, 그 노래가 있어요. 박진영 노래 중에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당권 경쟁에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화양연화를 그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향수다. 지금 향수다. 미련도 있었고 향수도 있었고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행정관은 많이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원래 내 집. 남들이 망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탄핵 이후에 이 힘든 당을 소위 30대의 젊은 청년이 다시 일터 세워서 정권 교체까지 시켜놨는데 정권 교체의 수혜자인 대통령이 자기를 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 의원 얘기가 좀 맞는 게 많아요. 집권 여당의 목표가 야당 대표 감옥 보내는 게 돼버렸다. 서울대 법대 반장 선거가 돼버렸다. 전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해놔야 나중에 본인이 전체의 지역을 탈환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전체 지역이라는 거는 보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꿈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막 훈수하는 듯 조언하는 듯 아니면 비판하는 듯 이런 입장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미국은요. 이 정도면 대혼란 아닙니까? 후보가 뭐 바꿔야 되느니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re going to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how to do this job. 제목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 위기죠. 교체로 나오는데 그 대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게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죠. 지금 후보잖아요.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트럼프 대 바이든 49대 43이에요. 격차가 좀 나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해리스 부통령을 집어넣으면 격차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 내에서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격차가 좁혀지니까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트럼프 대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39대 50으로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건 뭐 격차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 예. 결국 후보 교체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재밌을 줄 알았는데 미국 대선이 훨씬 더 재밌는 판으로 충격입니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셸 오바마 네. 얘기가 나와요. 저는 미셸 오바마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오바마다. 전직 대통령이요.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뉘앙스를 보면 상황이 변화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의 부인을 위해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구조적으로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스윙주 6개 주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당층과 흑인, 유색인종들의 투표인데요. 이제 미셸이 들어가니까 이게 확 바뀌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달라져요. 뭐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걸 쉽게 예를 들면 바꾸자는 얘기가 가동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저는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상황들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 저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야말로 그 어떤 올해 미국 대선에 대한 민주당이 위협의 요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실행 카드로 갈 수 예.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부통령이나 뭐 경선 때 경쟁했던 후보 얘기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부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거 혼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바이든 대통령 뭐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토론 끝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이잖아요. TV 토론 앞두고 두어 차례 출장 그렇다고 세계를 다니는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지 토론 때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 박상수 위원장. 이런 얘기하면 또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상황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해명인데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내세웠던 구호가 체인지, 변화였어요. 변화. 근데 사실 그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이 체인지 변화를 원했던 미국의 표심이 움직였다고 보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놀래서 약간 이제 좀 안정적인 바이든이 지난번에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시 트럼프의 변화라도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미셸 오바마가 쫙 올라오는 거는 예. 바로 그 변화라면 같은 변화라면 차라리 오바마식의 변화를 선택하겠다는
그 표심에 미국의 표심이 지금 이동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어떤 그런 큰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유럽의 극우 돌풍이나 트럼프의 돌풍도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미셸 오바마가 그런 좀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떠오르게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계속 이러한 해명을 이어간다면 자리를 지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 경쟁에서 후보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자리를 오바마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들어서는 이런 일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미국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